안녕하세요. 한국사 부분 강의를 맡은 신유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건국과 조선 전기의 정치 및 문화에 관한 내용을 세종대의 정치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건국은 고려 말의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려 말 관직은 남발되고 국가 재정은 바닥을 보였으며 권문 세족에 의한 토지 겸병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공민왕 이후 신진 사류가 성장하고 성리학을 이해하고 실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충렬왕을 따라 원에 갔던 안향이 주자의 책을 전하면서 고려의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전래되게 되었습니다. 고려 말 대표적인 유학자인 이재연은 충선왕을 수행하여 원에 가서 만권당에서 공부하였고 이후 이곡과 이색부자를 길러냅니다. 이색은 다시 정몽주, 정도전 등의 스승이 되었죠. 고려 왕조의 위기는 농장의 확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평의사사의 농단, 정방의 인사독점이 심각해진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민 변정 사업은 자주 이루어졌지만 정치적 갈등과 보복만 낳았습니다. 이때 공민왕이 개혁의 칼을 빼어듭니다.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문제는 외적의 침입이었습니다. 14세기 고려는 북으로는 홍건적, 남으로는 외부의 화가 극심했습니다. 고려 말 조정에서는 친원파와 친명파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리고 신돈의 과도한 독재가 문제였죠. 신돈은 신흥 무장 세력과 신흥 유신까지 숙청합니다. 결국 신돈은 제거되고 이후 노국공주 사후 공민왕은 사생활이 문란해집니다. 마침내 자제위에서 시해당하기까지 하면서 고려 말의 전국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왕 즉위 후 고려는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이제 이성계가 등장할 차례가 된 것이죠. 황산대첩에서 아지발도를 사살하면서 이름을 날리게 된 이성계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면 조선의 건국 과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이님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이이님은 정도전과 대립합니다. 정도전은 1383년 갑자기 함흥으로 가서 이성계를 만나죠. 일설에는 이때 정도전이 이성계로 하여금 새 왕조 개창의 의사를 떠보았다고도 합니다. 우왕은 최영을 이용해 이이님을 숙청합니다. 그리고 최영의 딸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이때 중국을 새롭게 차지한 명이 쌍성 총관부가 관할했던 지역에 철령위를 설치할 것을 통보해 옵니다. 최영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성계를 보내 요동정벌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되돌린 것입니다.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때 이성계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사실상 이기기 힘든 전쟁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는 돌아와 정권을 장악하고 우왕을 폐위합니다. 그리고 창왕을 즉위시키죠. 이후 우왕과 창왕을 신돈과 반야의 아이라고 하며 종친인 정창군을 공양왕으로 옹립합니다. 이성계는 회군 후 권력을 장악하고 과전법, 과거제 등의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392년 드디어 조선이 건국됩니다. 이성계는 전 왕조의 수도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고심 끝에 한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뒤를 이은 정종은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지만 태종이 다시 한양으로 수도를 옮겨서 이후 한양은 500년 조선 왕조의 도읍지가 됩니다. 한양 도성과 경복궁 설계는 정도전이 맡았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고려의 옛 수도를 그대로 쓸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여러 의견을 듣고 결국 당시의 남경, 즉 한양으로 수도를 결정하였습니다. 한양 도성의 구조는 전통적인 유교적 원리에 따라서 좌묘, 우사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종묘는 조선 왕조의 역대 국왕들과 왕후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례를 봉행하는 유교 사당입니다. 사직은 고대 중국과 그 제도를 모방한 주변의 왕조에서 군주가 토지의 신인 사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과 곡식의 신인 직을 제사 지내기 위해 만든 단을 함께 어우르는 말입니다.
후대에는 종묘와 함께 국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어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조선의 통치 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왕조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국가란 어떤 국가였을까요? 조선은 흔히 유교의 나라, 그 중에서도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건국의 주체였던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적 윤리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추구한 것은 민본, 덕치였고, 이러한 민본과 덕치에 의한 유교적 이상국가, 즉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조선 왕조는 이처럼 성리학적 윤리의 바탕 위에서 성립한 국가였고, 제도적으로는 집권 관료 국가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졌습니다. 고려시대에 비해 능력에 의한 관직 진출과 승진 체계가 더욱 뚜렷해졌으며, 관료제의 운영 면에서 임기와 승진의 상한, 녹봉 지급 체계 등이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실과 귀족이 상업적 이익을 추구했던 고려 왕조와는 달리 조선은 억상, 즉 상업을 통제하고 본업인 농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경제 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물론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상업 통제 정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사상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만 조선 전기까지는 상업과 수공업, 대외교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대체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선의 중앙정치조직은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부분이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는 다른 계통에서 추구되고 있었죠. 조선은 언론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관들의 언론 활동이 활발했던 국가였습니다. 특히 고려 이래 있어 왔던 국왕과 신하들 간의 학문과 정책 토론의 장인 경연이 조선 정기, 특히 성종대에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사, 즉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관리 감찰은 물론 임금의 잘잘못을 논하거나 관리 임명의 동의권을 행사하는 등 기능을 맡아서 하면서 국왕과 고위직 재상들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조선의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 과정은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가 서로 교차하면서 왕권과 신권과의 조화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종 1년에는 문화부를 의정부에 합치면서 정책의 최고 결정기구는 의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는데 이는 의정부는 중국에 올리는 사대문서와 중죄수에 대한 판결만 맡고 그 외의 일에 대해서는 육조가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일을 왕에게 직접 아뢰고 왕이 육조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종대에 다시 의정부 서사제를 부활하였으나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세조는 다시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킵니다. 이후 중종대의 의정부 서사제로 다시 환원되기까지 육조 직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닌 세종대왕의 정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을 500년 왕조로 만든 사람, 세종대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종, 우리 역사상 대왕이라는 호칭에 가장 걸맞는, 아니 세계 역사상 대왕이란 호칭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이 또 계실까 싶을 정도로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세종대왕, 그는 과연 어떤 군주였을까요? 세종대왕의 정치의 지향점을 두 글자로 말한다면 한마디로 애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종대왕은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한 임금이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내는 세금, 전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라고 배운 공법의 실시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개혁을 위해 세종은 우선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관리와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약 17만 명에게 물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조사합니다. 그 결과 삼남지방은 찬성이 높게 나왔고
벼농사가 잘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반대가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 57%가 찬성합니다. 결과적으로 종래 1결을 300두가 나오는 토지라고 파악하였던 것을 1결 면적을 400두로 하고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로 전세액을 확정합니다. 기존의 300두의 10분의 1인 30두를 걷던 것에 비해서는 대단히 전세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공법은 운영이 매우 복잡하다는 이유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저인 4에서 6두 정도를 내도록 하는 것으로 고정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것이 후일 인조대의 영정법에서 1결당 4두로 고정되게 되는 것이죠. 세종은 또한 유교윤리를 백성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백성을 교화하는 데 열의를 보이는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1434년 삼강행실도를 편찬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충신, 효자, 연려의 행적을 모아 그림과 함께 소개한 것인데요. 성종대에는 이 책의 언해본도 발간됩니다. 이러한 유교윤리의 보급은 조선 왕조의 근간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유교윤리를 가르치고자 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역시 세종시대에 눈부시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스스로 종이나 북을 쳐서 시간을 알리는 자경루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시계인데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동 시보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34년에 조선 세종대에 유명한 과학자인 장영실과 김조 등이 제작하였습니다. 하루 12번 종이나 북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였죠. 이후 31년에 이전의 자경루를 개량하여 다시 제작하였으며 이들은 경복궁과 창덕궁의 보루각에 보관되었습니다. 그중 중종 때의 자경루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일부가 보존되어 1985년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물시계는 물의 증감을 통해 일정량이 모이면 쇠구슬을 굴려 소리를 내게 하는 장치로 장영실은 이것을 만든 공으로 관노에 신분해서 호군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앙부일구는 세종 16년에 장영실, 이천, 김조 등이 만들었던 해시계입니다. 시계판이 가마솥같이 오목하고 이 솥이 하늘을 우러르고 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목한 시계판에 세로선 7줄과 가로선 13줄을 그었는데 세로선은 시각선이고 가로선은 계절선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면서 생기는 그림자가 시각선에 비추어 시간을 알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절기마다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선에 나타나는 그림자 길이가 다른 것을 보고 24절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종실록의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십이지신 그림으로 그려서 시간을 알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주목할 만합니다. 해시계는 대궐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종로 해정교와 종묘 앞에 설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용시계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큽니다. 그리고 치국이입니다. 문종이 세자 시절에 만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서운관 학자들과 함께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진은 1441년에 서운관에 설치된 세계 최초의 우량계입니다. 농업 중심 사회에서 비의 양을 측정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는데 흙에 빗물이 스며드는 정도가 달라서 정확한 측정이 어렵던 와중에 치구기를 발명하여 더욱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에는 1837년에 공주에서 있었던 충청 가명에서 제작된 금형추구기만이 남아있는데 정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의 관측 기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치구기는 유럽보다 200년 앞선 기술로 만들어져서 조선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에는 독자적인 역법서인 칠정산 내편과 외편의 편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의 천문학자 곽수경의 수시력과 이슬람의 회회력을 수정한 것인데 한양의 위도를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칠정산은 운동하는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서술한 역서입니다. 칠정산에서 서술하는 천체는 해, 달, 화성, 수성, 목성, 그리고 금성과 토성입니다. 칠정산 외편은 조선 최고 천문학자인 이순지와 김담이 1432년에 시작하여 10년 만에 완성합니다.
이를 통해 일식, 월식의 날짜와 계절 변화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칠정산 내편은 1442년 정인지와 정흠지 그리고 정초 등이 만들어서 세종 26년인 1444년에 출판하였습니다. 날짜 계산과 24절기의 예보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양을 기준으로 하여 밤낮의 길이를 나타낸 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속 활자의 개량도 이루어집니다. 태종 때 만든 개미자가 있었지만 자형에 고르지 못하고 횡간이 흔들리기 쉬웠죠. 하루에 찍어낼 수 있는 분량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세종 때 만든 경자자는 활자 크기가 모두 같고 활판과 활자 사이에 간격이 없어져서 조판이 쉬웠습니다. 갑인자는 매우 아름다운 글자체로 유명합니다. 활자를 활판에 고정시켜 찍는 방법도 크게 발달하는데 활판에 대나무 쪽과 종이를 끼워서 활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 판을 짠 것입니다. 이처럼 세종 때부터는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종전보다 2배 정도의 인쇄 효율을 올리게 되고 인쇄 효과도 훨씬 선명하게 되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서적의 인쇄와 보급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계층이 확대됩니다. 이미 13세기경에 세계 최초로 발명되어 있었던 금속 활자는 조선 후기에 더욱 개량되어 이처럼 아름다운 글자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활자를 만드는 데 쓰는 금속은 처음에는 납이었는데 세종 18년부터는 그보다 강한 구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만드는 활자 주조 수량은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만든 수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3,500자 정도나 되었습니다. 세종 때 학자 병계량이 쓴 갑인자 발에 인쇄되지 않은 책이 없고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다 라고 한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조선 초기 출판 문화의 높은 수준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의 인쇄 기술은 일본, 중국 등 이웃나라의 인쇄 기술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세종은 의학서의 발행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바로 향약 집성방의 간행입니다. 이 책은 1433년에 간행된 향약에 관한 의학서인데요. 향약이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이용한 치료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집현전 학자들에게 명하여 1년에 걸쳐 작업을 한 끝에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의방유치를 편찬합니다. 이 책은 1445년 왕명에 의해 편찬된 의서로 266권에 달하는 한방의학에 대한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각종 증세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는 체계를 갖추었고 중국 의학서를 망라하여 인용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의학을 총망라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너무나 방대해서 간행될 때까지 여러 해 동안 교정을 거쳐서 성종 8년, 즉 1477년에야 간행되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의 생활이 나아지려면 무엇보다 농사가 잘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을 가진 농민들의 농업기술의 정수를 모아서 책으로 펴내 이를 전국에 보급하게 했는데요. 바로 농사직설의 편찬입니다. 세종은 농사직설의 편찬을 위해 경상도 관찰사에게 경상도에서 농업의 경험이 많은 노농들을 찾아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수집하고 그 내용을 추려 책자로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충청과 전라도 관찰사에게도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초와 변효문이 정리한 책이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이 책은 팔도 전역에 보급이 되는데요. 농사직설은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으로 편찬된 농업서의 효시가 됩니다. 또 이 책은 지방 권농관의 지침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속속 농서가 편찬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17세기에 신속이 농가집성이라는 농서를 편찬하면서 농사직설을 다시 증보합니다. 농업을 잘되게 하여 부국을 이루었다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강병도 필요하겠죠. 조선의 외교 정책은 4대 교린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4대, 일본과 여진에 대해서는 교린이 원칙이었죠. 4대는 조공, 책봉 관계를 외형으로 하였습니다. 유교적 논리로 뒷받침된 논리입니다.
교리는 글자 뜻 그대로라면 이웃나라와 사귄다는 뜻인데 강경책은 사군 육진의 설치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종무를 쓰시마에 파견하여 왜구를 정벌하게 합니다. 북방 민족에 대해서도 교리를 원칙으로 삼았는데요. 북방에 개척한 사군 육진은 1433년 평안도 절제사로 임명된 최윤덕 장군이 조선군 약 1만 5천을 이끌고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을 소탕한 후 설치한 사군과 같은 해 김종서 장군이 이징옥, 황보인 등과 함께 함길도, 지금의 함경도 지방의 여진족을 물리쳐 두만강 유역에 설치한 육진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세종대왕은 이 지역의 삼남 지방의 백성을 이주시켜 인구를 보충하는 3인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지방 사람을 관리로 임명하는 토관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강병의 기본은 역시 무기입니다. 신기전과 신기전기, 즉 화차의 발명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신기전은 1448년에 만들어진 조선시대 시계의 로켓 추진 화살입니다. 세종대왕 시기에 조선은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이러한 기술까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신기전을 발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화차인 신기전기는 설계도가 남아있는 다연장 발사 장치입니다. 상세 제작 자료가 병기 도설에 남아있어서 이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발사가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 시계의 화기였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1952년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과 함께 비장의 무기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화차 중에서 특히 1451년에 문종이 손수창한 문종화차는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무기로서 세계 역사상 흔하지 않게 왕이 직접 발명하고 대량으로 제작하여 사용한 훌륭한 무기입니다. 이는 로켓형의 화기인 소신기전과 중신기전 100개를 꽂아서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신기전기를 장치하여 사용한 위력 있는 무기였습니다. 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것은 역시 한글 창제죠.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의미와 해설을 담은 책은 한문본에 해당하는 훈민정음 예의본과 언해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습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훈민정음은 세종 25년에 왕이 직접 만들었으며 세종 28년에 반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궁중에 정음청을 두고 성산문 등 지편전 학자들에게 명하여 세종 28년에 반포한 국문 글자의 명칭입니다. 독창적이며 쓰기 편한 24글자의 소리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당시에는 28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자와 이두가 있었지만 백성들이 배우기에는 쉽지 않아서 세종은 당시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구를 거듭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한 뒤에 용비어천가를 한글로 지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였고 각종 농서와 기술 서적 등을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하급관리 선발 시험에도 훈민정음을 시험 보게 하였습니다. 이후 평민 부녀자 등이 한글을 주로 사용하면서 백성들의 문자 생활이 더욱 편리해졌고 민족 문화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정간보는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기보법의 하나로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간보는 음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악보입니다. 세종은 당시까지 쓰고 있던 기보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간보를 창안하였습니다. 여민락은 한문으로 된 용비어천가의 일부를 노래 가사로 사용하였던 곡입니다. 이처럼 세종대에 왕성하게 발전하였던 조선은 문종이 일찍 승하하고 어린 단종의 즉위로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조가 계유정난을 통해 정권을 잡은 뒤 예종이 단명하고 즉위한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신진 세력을 등용하는데요. 이들이 바로 사림 세력입니다. 이후 연산군대의 폭정은 중종 반정으로 막을 내리게 되고 중종대에는 이들 사림이 훈구와 척신 세력을 배격하는 과정에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는 기묘사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종의 뒤를 이어 선조가 즉위하면서 사림들은 정치적 학문적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붕당을 이루면서 이후 조선은 붕당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겪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가게 되죠.
이 시간에는 조선의 건국과 조선 전기, 세종의 정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와 정조의 통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